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이연주라고 해요. 여러분, 편모스라 편모가정이라는 얘기 요즘도 많이 쓰시나요? 편부모 가족이라는 표현이 한부모 가족이라는 단어로 순화되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시던데, 그건 아버지 없이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두고는 유난히 편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편이라는 글자 자체가 치우치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참 아픈 단어이기도 하답니다.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그 단어로 인한 상처에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엄마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는데 아빠는 경제적으로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아빠와 함께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기 전부터 제게 아빠는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혼자서 저를 키웠는데 같이 사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으니 이혼해서 양육비 같은 걸 받을 생각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삶에서 아빠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혼 가정이 그리 많지도 않았고 다들 쉬쉬하면서 내놓질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선뜻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랑 둘이 산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진 않았어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굳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담임 선생님과 간단한 상담 같은 걸 하면서 가족관계 얘기하는 걸 누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담실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그냥 교무실에서 얘기했던 건데 거기는 드나드는 다른 학생들도 있고 귀가 많은 곳이잖아요. 누가 들었는지 몰라도 그게 바로 소문이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상황을 얘기한 건 선생님밖에 없었고 그 상담한 날 이후로 그런 소문이 난 것이니 누군가 교무실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퍼뜨린 게 분명했죠. 소문이 퍼지면서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엄마가 저랑 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제가 직접 그러는 걸 들은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니 서러웠죠. 어린 마음에 어차피 아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지 그랬냐 싶은 생각에 엄마가 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아빠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벌을 받은 건지 저는 별로 좋지 않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좋지 않은 사람인 걸 알면서 왜 결혼했냐고요? 연애 때는 남편이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도 거칠고 수 틀리면 어디서나 손부터 올라가는 사람이었고 첫 애를 낳고부터는 제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둘째를 가졌을 때도 제게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남편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는 이혼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버텼어요. 이혼 생각이 들 때마다 어렸을 때 제가 겪었던 서름을 떠올리며 제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서름 겪게 할 수 없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손찌검을 하는 건 아니었고 사이가 좋을 때는 또 좋았어요. 한번 때리고 나면 선물도 사오고 더 잘해주기도 하면서 저를 달랬어요. 저는 그것도 학대의 일종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그 인간에게 길들여진 것 같았죠. 그놈 비위를 잘 맞추는 요령까지 터득해가면서 말이에요.
내가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부였어요. 시부는 제게 정말 따스하게 잘 대해주셨답니다. 아들만 둘 키우다가 보신 첫 며느리가 저인데 제가 시부한테 싹싹하게 자라니 저를 딸처럼 많이 예뻐해 주셨고 저도 그런 시부에게 아빠의 정 같은 것을 느끼며 애틋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저를 너무 예뻐하시고 또 제가 시부와 잘 지내는 걸 질투라도 하시는지 시모는 유독 저한테만 친절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좀 유난하다 싶을 정도로 틱틱거리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분이 아닌데 시부와 제가 각별해진 후부터 저만 보면 온갖 트집을 잡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또 남편이 제게 손을 대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김장을 하러 시댁에 가야 했던 거죠. 김장하는 날은 원래 한참 전에 미리 잡아두는 거 아시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가야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꽁꽁 싸매고 시댁에 가서 김장을 돕는데 일을 하다 보면 팔을 걷어붙이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여기저기 살이 드러나 보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시모가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가정주부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몸이 그 모양이냐. 그게 어디 가정주부? 아니, 여자 몸이라고 할 수나 있겠니?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고기 안 좋으니 좀 가려라.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요, 이런 모습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김장하는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왔고 목에 스카프까지 두르고 감춘다고 감추고 온 거예요. 일하다가 저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까지 어떨겠어요. 그렇게 꽁꽁 감추고 싶었으면 움직일 때도 좀 조심하면 될 거 아니니? 특히 너희 아버지 앞에 보이지 말란 말이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아들한테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들켜서 애비 꾸중들을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어디서 시아애매한테 눈은 똑바로 치켜뜨고 내드는 거야? 그래서 너 일부러 네 아버지 앞에서 보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주 너 작정을 하고 온 거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아시면서 그러시는 게 속상해서 그래요. 맞고 사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티를 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나라면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런 게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타박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전 떳떳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네가 그렇게 애교도 없고 매사 정 떨어지게 빡빡하게 구니까 매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런 또한 표정도 좀 짓지 말고 여자가 돼서 지 남편 성질 방해하면서 애교도 좀 부리고 그러면서 비유 하나 맞춰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미련하게 맞고 사는 거냐 말이야. 남편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시모는 마침 제가 맞을 만해서 맞았다는 것처럼 제 탓을 하니 서러운 것도 서러운 건데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늘을 찢는데 진심을 다해 찧은 거예요. 아주 쾅쾅 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이 울릴 정도로 찧었더니 시모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또 소리를 쳤어요. 어머머 아유 깜짝이야. 간 떨어지겠네. 얘, 너 정말 왜 그러냐? 너 미쳤어? 네? 어머님 왜요? 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셔요? 너 무슨 마늘을 그렇게 찢니? 프로세서 돌리면 된다니까 한석그 지가 찢겠다고 하더니 마늘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그런다고 한 거야. 제가 마늘을 좀 세게 찢긴 했나 봐요. 그냥 좀 그러다 말 텐데 꼭 그렇게 한마디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거죠. 그런 저런 소리 다 듣기 싫어서 마늘 찢던 방망이 들고 치우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는 또 깜짝 놀라시면서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엄마야, 얘, 너 아주 한 대 칠 것 같다. 그거 한 소리 했다고 어디서 승질을 부리는 거야, 순간 진짜 욱해서 마늘 찢던 방망이 던질 뻔했는데 그래도 마침 같이 있었던 동서가 제 편을 들어줘서 겨우 참았네요. 어머니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니던데 뭘 그러세요. 기계 쓰는 것보다 직접 봐하면 더 좋죠 뭐. 그리고 아주버님 성격은 어머님도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면 꼭 형님이 뭘 잘못한 것처럼 되잖아요. 형님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동서가 그렇게 시모한테도 한마디 거들어주고
또 제게 눈짓으로 위로도 해주던데 참 고맙더라고요. 동서가 아니었으면 시모고모고 서러운 폭발에서 마늘 찢던 방망이 내던지면서 큰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 저런 평범하고 반복적인 날들을 보내다가 시부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가는 날이 됐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시부 건강검진에 동행하는 것도 제가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폐암 소견이라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폐암이 무증상 암이라더니 시부는 전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니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도 시부가 연세에 비해 건강하시다고만 생각했는데 폐암이라니요? 정말이지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 후 폐암 확진을 받으셨고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니 믿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암담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 놈은 시모한테 시부암보험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폐암 진단금도 나오는 거잖아.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따로 나오는 거고. 맞죠? 그거 다 합하면 얼마나 들어나? 글쎄다. 아니 나도 정확히는 몰라. 경민이 댁이 추천을 해줘서 들어놓은 암보험이 3개쯤 있어. 그거 아니어도 아버지 병원비 걱정할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제가 보기에는 남편 놈이 아주 신이라도 난 것처럼 시부 보험금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것으로 보였는데 시모는 남편이 시부 병원비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저희 아버님 재산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남편이 그런 걱정을 할 리가 있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에게 시부보험에 대해 들은 남편은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시모가 말한 경민이 댁이 동서를 말하는 건데 동서가 보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동서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시부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이 얼마냐는 걸 물어볼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동서도 그런 남편이 기가 찼겠죠. 남편이 평소에도 통화할 때 수화음을 최대로 키워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다 들리는데 격앙된 동서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할 소리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했고 서방님도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었는지 동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 같았어요. 서방님은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형이고 뭐고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남편을 비난했죠. 그러니 남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괜한 화풀이를 저에게 하더군요. 그땐 저도 안 참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를 바라기라도 한 거야.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아이 대단하게 초분하네. 니가 왜 흥분해서 난리야? 니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라도 해? 내가 누구한테 알아달라고 이래?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 아니니? 당신은 그런 것도 없어. 어쩜 그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아야 어디서 고상한 척이야. 양 이렇게 된 거 너도 좀 솔직해져라. 너도 소울은 좋잖아. 그제? 아버지 건물이 5채인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돌아가시면서 받는 돈도 장난 아니라잖아. 보험만 3개나 들어놨다고 하는 거 너도 들어놓고 괜히 그러지 마라. 정말 왜 이래. 그만해. 애들 들을까봐 겁나. 당신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입으로 더 죄짓지 말고 그만해. 나도 안 듣고 싶어. 어차피 언제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아버지가 천년만년 사시냐고. 아 가실 분은 가시는 거고 우리는 남겨주신 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어디서 선생 노릇이야. 아 내가 네 남편이야. 아씨. 그 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남편 성질 빤히 알면서도 끓어오르는 걸 못 참겠더라고요. 여이 침승만도 못한 새끼야.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그야말로 미친놈처럼 날뛰었어요. 저는 바로 애들 방으로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애들 둘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해가 뜰 때가 돼서야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현관문 열리고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이미 제가 뭐라고 하든 그런 것보단 시부한테 물려받을 유산 생각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내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더군요. 말로는 아버님 간호한다는 둥 그러던데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간호는 개뿔, 문안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하는 신용도 안 하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유산 받아서 놀고 먹을 생각뿐일 테죠. 그 돈으로 무슨 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하지나 않으려나 싶기도 했어요. 하여간 그런 생각으로 허파의 바람에 잔뜩 들어있으니 회사에서 상사 비위 맞추며 일하고 싶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만뒀을 거예요. 퇴직금 정산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싶었지만 시부의 병세는 더욱 악화됐고 결국 시부는 의식까지 잃으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다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으니 남편은 시부 사후의 문제들에 대해 상의를 하자며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시댁에 모였는데 남편은 모두의 앞에 무슨 서류를 꺼내놓으면서 시부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의식을 잃고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시기 전에 나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장남아니겠어. 그러니 특별히 나한테 부탁을 하신 거지. 다들 여기 유언장 내용 확인하도록 해. 엄마도 한번 보셔요.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남편이 내놓은 서류에 의하면 시부의 건물 5채는 모두 장자에게 물려주어 장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보험금은 가족들 모두 나눠 가지라는 거였죠. 솔직히 시부가 작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유언이었어요. 시부는 남편을 그리 믿어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시부가 남편에게 건물 5채에 대한 권한을 모두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그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같았을 거예요. 당장 서방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아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 맞아? 아니, 아버지는 이걸 왜 혀를 불러서 몰래 작성을 하신 거야? 늘 믿어지지가 않어.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기 싫은 거겠지. 그렇지만 경민아,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고 이 아버지의 속마음이야. 알겠냐? 내가 아버지의 장자, 집안의 장손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믿고 남기신 거고 내게 특별히 유언장도 부탁하신 거라고. 엄마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말이 돼? 아이, 엄마 한번 자세히 봐봐요. 이게 진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라는 거야? 아유, 나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찍힌 직인이 너희 아버지 직인인 건 맞아. 그거 맞는 것 같구나. 남편이 꺼내놓은 유언장에는 시부의 직인이 분명히 찍혀 있었고 시모가 시부의 것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지극히 보편적인 형식으로 쓰인 유언장이었고 공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었던 거죠. 서방님은 기가 막혀 했지만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그저 답답해 할 뿐이었어요. 시부의 유언이라는데 어쩌겠어요. 시부의 유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그것이 시부의 유언이라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는 별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댁을 나오는데 제 마음도 여러 가지로 너무 무거웠고 나온 김에 병원에 계신 시부를 뵙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 둘을 다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부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청각은 열려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민준이 이리 와봐. 여기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숨도 잡아드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잠든 것처럼 누워만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걸 다 들으실 수 있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아버지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 알았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은 얼른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리더라고요. 제 아들들이지만 참 착한 애들이에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애들인데 나이보다 철이 많이 들었어요.
전 그게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랬죠. 애들은 대답도 하실 수 없는 시부에게 지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참 많이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부병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시부병실에는 들어와 보지도 않고 차 있겠다던 남편이 거기 서서 제게 이혼 소장을 내밀더라고요. 연장 봤지? 이제 아버지 재산도 다 내 거가 됐는데 나는 그렇게 유산 받은 거 진현이랑 나눠 쓰기 싫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내 마누라라는 이혼만으로 그런 큰 재산을 나눠 쓰면서 평생 놀고 먹게 할 수는 없지. 너도 양심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긴말하지 말고 바로 이혼하자고.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할 소리야?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앞에 아버님이 누워 계셔. 아버님께는 인사 한번 드리러 들어오지도 않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도 있는 앞에서 꼭 이래야 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런 아빠 우리도 싫어. 필요 없어. 그냥 이혼해요. 이혼하자고 하잖아. 그냥 이혼해. 맞아, 엄마. 나도 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랑 형아랑 셋이서 살면 되잖아. 내가 말 더 잘 들을게요. 이혼해요. 제 눈에는 아직 마냥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 놈은 애들이 그렇게 나온 것에 발작 버튼 눌려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야 이 새끼들이 어디서 이것들이 진짜. 그래도 새끼들이라고 키워주고 뭐 옮겨주고 다 해줬더니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냐? 내가 참 애 새끼를 키워서 겨우 이런 직업이나 받고 있네. 니저런 엄마 따라가서 거지 새끼처럼 살고 싶어? 남편 그 성질머리에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버럭버럭 하는데 저는 애들이 놀랐을까봐 기겁을 하고 살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애들이 더 의연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아빠 밑에서 사느니 돈이 없어도 엄마 따라가서 사는 게 100배 나아요. 돈으로 협박하면 뭐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았어요? 우리 큰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중학생이라도 저한테는 아직 애기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나 자라서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다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초등학생인데다 막둥이라 저한테 아직 어리광도 부리는 작은 아들이 무심한 듯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걸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혼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어리광쟁이 우리 작은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세상 평온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표정만큼은 아주 호쾌하더라고요. 뭐랄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묵은 숙변을 해치우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쾌변의 후련함 같은 걸 띠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참 많이 자랐구나 싶어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애들이 설마 그렇게 나올 줄은 남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들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 작정한 것처럼 할 말을 내놓더군요. 거지처럼 살게 될 사람이 누군데. 아빠야말로 엄마랑 이혼하면 거지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아빠는 혼자서 밥도 못하죠, 빨래도 못하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게다가 논리도 없이 무식하게 걸핏하며 소리나 지르고 약한 엄마 상대로 심자랑이나 하는 아빠는 유인원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 누가 살고 싶겠어. 맞아. 아빠랑 계속 같이 살면 우리 중 하나는 무조건 정신병 걸릴 거야. 그 전에 이혼한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엄마 보세요. 민준이도 다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정상인은 정상인끼리 살아야 해. 엄마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야 엄마 얼른 이혼해버려. 이혼해. 애들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도 그랬겠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자기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씨 여편애가 애새끼들 그거 어떻게 쓰던 거야. 이것들이 어디서 아버지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것들이 정말 어우씨.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남편은 열받아 하더니 기어이 애들한테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병원에서 말이에요. 이러다 정말 내 새끼들까지 잡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해. 그 손 치우지 못해?
내 애들한테 손만 대봐.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만하란 말이야.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애들 데리고 병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끝끝내 하지 않았던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하고 얼마 후 시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이전 동서에게 받았고 애들 데리고 시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거기서 난동을 부리다가 개거풍 물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이전 동서는 아이들을 서방님에게 맡기고 저를 데리고 나와 자초지종을 말해주던데 이전 동서가 하는 얘기들은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었어요. 아유, 형님,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서 저도 어지러울 지경이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아주버님이 글쎄 아버님 친자가 아니래요.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머님이 아버님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야? 아유, 말도 안 돼. 형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먼저 하시네. 아,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파양했거든요. 파야? 아니 그럼 두 분이 입양한 아들이란 거야? 어머마, 전혀 몰랐어. 어머님이 그 사람을 좋은 귀하게 여기셨어야지. 입양이라니, 아우 정말 뜻밖이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듣고 나서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긴 저희 신랑도 전혀 몰랐던 얘기였던 거 있죠? 어쩜, 아니 그러면 서방님께도 비밀로 하셨던 거지? 와, 정말 대단하시네. 그 오랜 세월을 정말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셨나 봐. 그게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이 신혼 시절에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하던 차에 어느 날 대문 앞에 갓난아이가 버려져 있다는 걸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두 분 신혼 시절부터 지금 집에서 계속 사셨던 거잖아. 내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으신 집이야. 요즘 기준으로 봐도 동네에서 꽤 눈에 띄는 집인데 두 분 신혼 시절이었으면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집이었을 거 아니야. 한눈에 누가 봐도 부잣집이다 싶었을 테니 애를 갖다 놓고 간 모양이네. 그죠. 그랬나 봐요. 대대로 부동산 쪽으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라고 하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애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주사 해보고 잘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집에 놔두고 가는 거라면서요. 아휴, 자식 버리고 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하여간 그래서 그 애를 그냥 바로 키우기로 하신 거래. 그게 그 사람이라고잖아. 처음엔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 부모 찾으려고 하셨대요. 근데 작정하고 버리고 간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결국은 못 찾았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기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걸 아시고는 그 애가 너무 딱해서 눈에 밟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시게 된 거구나. 네,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입양을 하셨대요. 그렇게 대문 앞에서 버려진 아이니까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친자식같이 생각하고 키우신 거죠. 아버님,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는 물론이고 서방님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친자식이랑 똑같이 키우신 거잖아. 어머님은 서방님보다 그 사람한테 더 잘하셨고 말이야. 장남이라고 하시면서 늘 먼저 챙기셨어.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셨는데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뒤통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형님.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는데 게다가 아주버님이 가져왔던 그 유언장 있잖아요. 그게 가짜래요. 가짜. 뭐? 가짜? 아니 그럼 그 사람이 가짜 유언장을 들고 왔다는 소리야? 그 사람이? 아니 그 인간이 그러면 유언장을 가짜로 만들었단 거야? 그렇다니까요. 저 어머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잖아요. 게다가 재산 때문에 마누라랑 자식들까지 버린 놈이 사람 새끼냐고 막 그러시면서요. 아유 진짜 분위기 살벌했어요. 무섭더라니까요. 이전 시모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죠. 정말이지 대꾸할 말을 잊게 하는 사실이었어요. 저도 한동안 멍하니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근데 도서 그 인간이 어머님 아버님 뒤통수를 쳤다는 거
아이, 그러니까 유 원장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 하셨던 거야? 아이, 그건 말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 병실을 지키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눈을 뜨시더래요. 왜 어르신들 돌아계시기 전에 잠깐 정신 돌아오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맞아, 맞아. 치매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그때만큼은 정말 맑은 정신이라고 하더라. 나도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 어머님도 그때가 그 순간인 것을 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대요, 어머님이. 어머님도 내심 아주버님이 가져온 그 유언장을 미심쩍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유언장에 작성한 게 맞냐고 물으셨는데 하모님께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유언장은 작성한 적 없다고 하시더래요. 역시 그런 거였어.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잖아. 어쩐지 너무 이상했다고. 근데 정말 너무 다행이다. 아버님께서 그래도 사실을 밝히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은 아버님 육성으로 진짜 유언을 남기셨고, 어머님이 그걸 녹음해서 공증도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갖고 있는 유언장은 가짜인 거고, 진짜 유언장은 어머님이 갖고 있는 게 된 거예요. 이혼하면서 아버님께 정말 제일 죄송했어. 임종도 못 해드렸잖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바로잡아 주시고 가셨다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 정말 너무 다행이다. 동서나 서방님한테도 너무 잘된 일이야. 형님, 제 얘기 좀 더 들으셔야 해요. 어쩌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더 남았어, 아직? 그 인간이 여기서 더 무슨 짓을 또 저지른 거야?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언, 그거 안 궁금하세요? 아니, 사실 이건 뭐 어머님도 형님께 말씀하실 때고 변호사도 연락할 때고 그렇긴 한데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버님 유언?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나는 아버님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버님 진짜 유언에 따르자면요. 저희 신랑한테 건물 2채, 어머님한테 보험금이랑 건물 1채, 그리고 형님한테 건물 2채를 남긴다고 하셨어요. 뭐? 나한테 건물을 남기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받아. 동서, 나는 동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형님이 왜 자격이 없어요? 아버님 말씀이 아들 교육 잘못시켰다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이혼한 형님을 위한 위자료라고 하셨대요. 세상에, 아버님, 임종도 못 지켜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이전 시부의 깊은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했고 그런 이전 시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난동을 부리다 쓰러지기까지 한 전 남편은 병실로 옮겨졌고 안정제를 처방받아 이전 시부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 모두를 위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전 시부 또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런 자식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았죠. 그렇게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전 남편에 대한 소송들이 진행됐어요. 전 남편이 갖고 있던 이전 시부의 유언장은 친필 유언장이었는데 이전 시모는 아무래도 그게 시부의 글씨 같지 않아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깨어나자마자 유언장의 진위부터 확인했던 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전 서방님이 고소를 진행했고 전 남편이 저지른 죄는 사문서 변조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 소송에 이어 하나의 소장을 더 받게 됐는데 그건 바로 제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두 아들의 지지가 있었던 덕분이었어요. 어린 아이라고만 생각했던 내 새끼들이 그간 전 남편에게 맞는 저를 보며 상처만 받은 게 아니라 지들 나름대로 증거를 만들어뒀더라고요. 엄마, 우리한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가정폭력으로 아빠 고소해. 아빠가 할아버지 유언장도 조작하고 그래서 벌 받을 거라는 거 우리도 다 알아. 그러니까 한 번에 벌 받게 하자, 응? 니들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엄마, 우리한테는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거 그런 건 일도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같은 거라고. 아니, 그럼 니들이 그런 걸 찍은 영상이 있다는 거야? 엄마가 문 꼭 잠그고 방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더니 아빠한테 걸리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고, 엄마 손이 다 떨리네. 큰일 하려고 정말.
걱정 마요. 이렇게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몰래 찍는 것도 다 기술이 있는 거야, 엄마. 그리고 들킬 것 같거나 좀 위험하다 싶을 때는 영상 안 찍고 녹음만 한 적도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엄만 그 증거 가지고 아빠 청교육이나 시켜요. 요즘 애들이 핸드폰 같은 기계 다루는 게 익숙하다고는 해도 애들이 그런 일까지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남겨놓은 영상과 녹음 파일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고 거기다가 몇 번쯤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가 끊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나 인적사항 등을 남기지 않아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시도했던 정황은 확인할 수 있었으니 그것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맞은 몸이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병원에서 이상하게 여겨 뭘 물어보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병원 가길 꺼리긴 했지만 그래도 몇 번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기에 진단서도 있었죠. 그 정도면 증거는 충분했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해서 얼른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잖아요. 사실 법이라는 게 개인 간, 특히 가족 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짙은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라는 것도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거를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했던 것 같거든요. 처벌을 한다고 해도 임시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훈방조치, 기껏해야 과태료 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됐던 건데 그래도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싶네요. 전 남편 정도의 가정폭력이면 실형 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 놈 제대로 참교육시킬 작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겁니다. 소장을 받은 전 남편 놈이 가만히 뭐 있었겠어요? 득달같이 달려왔더라고요. 가정폭력으로 고소라니.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 지금 그놈이 유언장 때문에 조사받는 것만 해도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당신까지 못 해야겠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 아버님 유언장 위조한 거랑 내가 당신한테 맞고 산 건 엄연히 다른 사건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와서 이래?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캐캐먹은 옛날 일을 왜 다시 들춰서 그래? 당신은 그러고 싶어? 나도 잊고 싶지. 너무 잊고 싶지.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 알아? 네가 나한테 한 짓이 그런 짓이란 말이야. 이제 와서 다 지난 일로 나를 법정에 세워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그래? 뭐 돈이야? 나한테 보상금 이자료 뭐 그런 거 받아내려고 그런 거냐고. 나 돈 없어. 당신이랑 이혼할 때 내가 채집금 받은 거에서 한 몫 떼줬잖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 유산 한 푼도 못 받아. 땡전 한 푼도 없다고. 당신은 아버지가 건물도 2채씩이나 줬다며. 그럼 됐잖아. 너는 생각하는 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 정말. 어떻게 넌 이 상황에서도 돈 생각하고만 하니? 내가 너한테 돈 받아낼 작정으로 넌 고소한 줄 알아? 네가 저지른 죄가 어떤 건지 알려줄 거고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도 받게 할 거야. 참교육이라고 들어봤니? 애들이 그러더라. 당신은 참교육 당해야 한다고 말이야. 여우야, 민수민준이 엄마야. 내 꼴을 좀 봐. 나 이제 완전히 몰뿐이고 정가까지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막막하다고. 그렇잖아도 당신한테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고소라니. 그러지 말고 당신이 나 좀 도와줘라. 뭐라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널 왜 도와줘? 그리고 내가 널 도와줄 게 뭐가 있니? 어이없는 소리 하지도 말고 착착 좀 해. 당신이 도와줄 게 왜 없어? 있어. 확실하게 있다고. 우리가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애들 아빠 노릇 잘할게. 당신이 그랬잖아. 편모서라라는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다고. 당신도 그렇게 신나게 살았으면서 애들한테 그걸 물려주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합치자. 응? 정신 빠진 소리 착착해. 이미 다 끝난 얘기 왜 다시 하게 만드니? 나도 애들도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하는 거 못 들었어? 애들 입으로 말하는 거 다시 듣고 싶어. 아버지한테 받은 건말도 있잖아. 그 건말 내가 관리 잘해서 당신은 입금만 막게 해줄게.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 애들한테 괜찮은 아빠 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나 좀 도와줘라. 우선은
가정폭력인지 뭔지 그 끔찍한 고소부터 취하해주고 말이야. 제발. 넌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미쳤어?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 똑같이 때려볼까? 그렇게 해주면 고소 취하 생각해볼게. 어때? 한번 맞아볼래? 하도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사정없이 휘둘렀지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 맞아서 아픈 건 또 싫은 모양이죠. 어이없게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나서서 그놈을 붙잡았는데 아예 꼼짝을 못하게 잡아놓고는 저더러 엄마 마음껏 때리래요. 자기들이 잡고 있겠다고 실컷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됐다 싶어서 딱 대고 가만히 있으라며 겁을 줬죠. 너라는 인간, 아니,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 오늘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게. 네가 맞는다고 정신에 차릴 것 같진 않지만 너도 어디 한번 맞아봐. 그러면서 프라이팬을 들고 왔더니 전 남편이란 놈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어찌나 세게 발버둥을 쳤는지 애들 다 뿌리치고 주랭랑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음에 다시 온다면서 꼴값을 떨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사정을 하지만 언제 또 그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지 모르니 저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이제 다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을 거니까요. 전 남편은 우선 시부의 유언장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실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된 후 필적 감정을 통해 금방 전 남편의 범죄 행각이 입증됐거든요. 그로 인해 전 남편은 1년이 조금 안 되는 실형을 언도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소송도 실형으로 마무리됐답니다. 사문서 위조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됐지만 저는 곧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형사처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후 이전 시모는 제게 찾아와 직접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게 많았을 거야. 네 맘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모질게 했던 말들 다 잊어주렴. 너를 위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내가 말로써 지은 죄는 내가 다 받을 거야. 어머님, 아니에요. 어머님도 속이 않으실 텐데 이렇게 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돼요. 정말이에요. 나는 민수의 미를 정말 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어.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키웠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의식하게 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럼요, 어머니. 이해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잖아요. 물론 저는 제 자식 아닌 자식을 키워보지 못했지만 짐작만으로도 힘든 일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야. 민수의 비 키우면서 나 스스로에게 정말 실망도 많이 했고 죄책감 같은 게 들기도 하더구나. 친자식인 경민이가 있으니 오히려 경민이보다 더 잘해주면서 더 친자식처럼 키우려고 노력했던 건데 그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이 된 것 같아.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야. 아유, 미안하다 민수애미야. 어머니, 저는 정말이지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까지 다 내놓고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시니까 되려 감사해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맙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다. 어머니, 울지 마셔요.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마음이 더 아파요.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으로 어머니 힘드셨을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라도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나도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긴 하다. 나중에 네 시아버지 만나도 내가 덜 부끄러울 것 같구나. 고맙다, 애미야. 그렇게 이전 시모와는 서로 마음을 깊게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도 훨씬 좋았어요. 애들은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못난 아빠가 없어서 너무 좋고 아빠가 엄마를 때릴까봐 떨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웃어도 되고 숨통이 트인데요. 전 남편이 비록 친자식이 아니고 제대로 배신해 파양까지 한 입장에 저 또한 전 남편과 이혼한 입장이었지만 아이들은 이전 시모에게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살 거예요. 전 남편 그 인간이 형 살고 나와서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 금지도 풀지 않을 거고요. 일절 어떤 연락도 받지 않을 거예요. 물론 손해배상은 악착같이 받을 거예요. 그것 또한 전 남편이 받아야 할 전 남편 몫의 죗값이니까 말이에요. 어떠세요? 저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용기를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랄게요.